타인과의 적절한 거리는 일종의 고무줄과 같아서 멀어지다 보면 사실 어떤 관계는 끊어질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이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다가 다시 나중에는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도 있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생각을 하는 측면에서 순간순간의 그 사람과의 소통과 이해의 정도도 역시 그렇게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도요, 20년 전에 나나 20년 후의 나를 직접 대면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소통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그때는 내가 왜 저랬지, 남들한테 상처도 주고 참 부끄러운 사람이었다. 그래도 그 모든 나를 나로 포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나라는 한 사람만 놓고 봐도 그런데 타인을 대할 때야 당연히 마음에 안 드는 거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정상인 것 같고요. 나를 포용하는 만큼의 절반 정도만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좀 너그럽게 대해도 좀 마음 편히 상대를 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사로잡을 사로잡다 시즌2의 진행자 최성훈입니다. 요즘 디지털 시대에 우리의 서로의 연결이 더 쉬워진 것 같지만 타인을 이해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도 시간도 또 용기도 필요한 일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타인을 더 이해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홍순범 교수님을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흥미로운 주제들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 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홍순범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본질적인 질문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과연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라는 궁금증이 좀 들었어요. 디지털 세계, 정보화와 시대를 통해서 연결이 되게 쉬워졌고, 이제는 나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SNS를 보면서 이 사람의 취향은 이렇구나, 이 사람은 이런 경험들을 하는구나, 이런 정보들은 습득이 굉장히 쉬워졌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럼 그 정보들을 얻은 것이 곧 이해라고 할 수 있는가? 정신의학적으로 이 이해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좀 궁금해졌습니다. SNS에서 정보가 많아진 건 사실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중요한 정보 맞나? 진솔한 정보를 그 사람이 올린 게 맞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SNS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는 그 사람들이 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맞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은 과거에 SNS가 없던 시절에는 그냥 그 정보 없이도 잘 살던 정보가 아닌가 싶어서요. 그렇게 본다면 현대사회에 오히려 중요한 정보는 좀 감소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가끔은 해보는데요. 불과 몇십 년 전만 봐도 응답하라 드라마 시리즈 이런 거 보면은 거의 대문이 다 열려 있죠. 우리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집안 사정 다 알고 소통하는 걸 보면서, 그런 소통에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은 현대사회에서는 오히려 좀 줄고, 또 한편으로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요, 정보가 현대사회에 더 부족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끔 들어요.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제 응답하라 드라마 그거 봤을 때 덕선이랑 정봉이가 만약에 그 마을이 아닌 현대의 대도시에서 서로 마주쳤다. 그런데 정봉이가 그냥 본체만체 하고 만약에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덕선의 입장에서는 왜 그러지? 내가 잘못했나? 나 싫어졌나? 이런 상상을 많이 하기 마련인데요. 우리가 정보가 없으면은 그 정보를 상상으로 채우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타인을 이해하는 우리의 방식이 그런 상상을 도입을 하고, 특히 나와 관련 있는 상상을 많이 하죠. 그래서 무슨 내가 잘못했거나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지금 돌고 있나? 이런 상상을 하기가 쉬운데요. 드라마에서 같이 골목 하나 두고 같이 사는 사이였으면은 간밤에 정봉이 부모님이 대판 싸우던데 정봉이도 엄청 혼나고, 야, 이혼 안 해 막 하시던데, 그러니까 오늘 정봉이가 정신이 없구나, 지금 딴 생각 고민에 빠져 있구나, 이런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진솔한 정보에 입각해서 그렇죠. 그런 맥락을 알고 정보와 맥락에 맞는 상상을 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 한편으로는 현대사회가 그러면은 오히려 더 부족해진 건 아니야 하는 고민도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좀 외람된 얘기지만 요즘의 청년들의 경우에는 그냥 혼자 있는 것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고 굳이 타인과 이렇게 이해하거나 교류하려는 노력을 덜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렇게 좀 느끼는 축인 것 같은데, 그러면 왜 그럼에도 우리가 이 타인들과 교류하고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걸까요? 전혀 외람된 말씀이 아니신 게 실은 저도 그렇거든요. 더 편하죠. 그게 또 상대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것이기도 하니까 여러모로 장점도 있고, 실은 저도 현대사회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저라는 사람의 성격상으로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소통을 좀 포기하거나 이러는 게 약간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 괜히 서로 오해하고 힘들어질까 봐 이런 마음 때문에 덜 하게 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상처받는 이유를 따져보면은 이해받지 못하니까, 역으로 한편으로는 이해하고 싶은데 잘 이해가 안 되고 하니까 답답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힘들어서 혼자 있는 게 낫겠다 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그 이면을 보면 결국 우리에게는 이해받고 이해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그게 안 될 때 상처를 받는다는 거니까 그게 잘 되기만 하면 원하는 소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하고 이해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거다. 그런 면에서는 계속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러게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못 해봤는데 상처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내재적으로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네. 그렇죠. 현대사회는 누구나가 이제 공감은 중요하다고 하고, 실제로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예전보다 공감의 폭이 훨씬 늘어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공감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 공감이 중요하다는 말을 타인을 좀 비난하는 도구로 쓰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은 공감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럴 거야, 뭐 이렇게 결국 비난하는 데 쓰게 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또 내게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니까, 한편으로는 내가 상처받는 만큼 내가 그 사람을 이해 못해서 그분도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타인을 완벽히 공감할 수는 없죠. 또 어떤 사람이 공감이 잘 되더라도 그 사람이 완벽하게 그 사람의 모든 게 이해가 된다, 이런 거는 이제 불가능한 건데요. 그래서 나는 이해하려는 노력 안 하겠다, 이거는 비유하자면 마치 수능 시험에서 틀리는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시험 공부 안 하겠다, 시험 안 보겠다, 이것과 유사하지 않나. 그러니까 다 맞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만큼 노력하는 거, 어느 정도는 틀리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타인을 이해한다고 했을 때 타인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전에 일단 오해를 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과연 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오해라는 것은 어떻게 발생하고 왜 발생하는 것일까, 이거부터 좀 여쭙고 싶더라고요. 이해와 오해, 네. 이게 실은 같이 간다는 게 문제죠. 오해만 안 하고 앞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기만 해도 나중에라도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오해가 생겨버리면 그냥 그 사람은 그런 거야, 오해로 그냥 끝나버리고 더 생각 안 하게 되거든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해와 오해가 같은 뿌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뿌리는 말하자면 우리의 이제 상상이다. 학술용어로 보면 마음이론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다른 사람이 뭐 이런 말하고 행동하는 거는 지금 저 사람이 이런 마음 상태라서 지금 상황을 이렇게 이해해서 지금 저렇게 말한 걸 거야, 이런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대한 내 이론을 떠올리는 거죠. 말하자면 일종의 상상을 해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작용이 우리 뇌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둘 다 상상이니까 그게 맞을 땐 이해가 되고 틀릴 땐 그냥 오해가 되는 것이지, 둘이 별개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란 상상이다. 간략하게 말하면 이제 그렇게 추격이 되는데, 저 같은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상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허무맹랑한 뭔가 뜬구름 잡는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분명히 이 등식이 더 조금 낯설게 다가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상상한다는 것에도 이것이 정말 무슨 공상망상 이런 것이 아니라 근거를 가진 어떤 체계적인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건가요? 사실 그 상상이라고 제가 설명에 쓰는 이유가 지금 딱 말씀하신 그 의도가 좀 들어가 있어요. 약간 공상이나 허무맹랑한 느낌을 살짝 좀 주고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오해를 할 때 이게 그냥 내 상상일 수도 있으니까 문을 열어놓자. 그리고 어떤 사회적 편견 뭐 이런 것들이 생길 때도 잠깐 이게 내가 그 사람 혹은 그 집단에 대해서 모르면서 지금 상상하고 있네, 약간 요거를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싶어서 상상이라는 말을 자꾸 마음이론에 제가 좀 더 붙여서 일반 독자들에게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수많은 디테일들이 우리 뇌에서 통합이 되면서 타인이라는 세계를 이해하는 데는 그 마음이론의 다양한 뇌 영역들이 함께 활동을 한다는 것을 예시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전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게는 누구나 나름의 어떤 이유나 원인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를 갖고 제 한계 내에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최소한 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도를 하는, 거기에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만약에 원인이 있는데 이해를 내가 못한다 그러면은 그게 꼭 상대의 잘못이라기보단 내가 그만큼 더 이해를 못하는 내 한계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면은 조금 타인 비난을 좀 덜 하게 되는 면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제가 이해와 오해를 가지고 이제 질문을 드렸었는데, 가장 흔히 할 수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일반화 또는 범주화라고 불리는 일인 것 같아요. 이러한 범주화와 타인에 대한 오해는 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유용한 면이 분명히 있는 우리의 기술이죠. 타인을 이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상상이냐를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범주화하는 상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성세대니까 꼰대일 거야. 뭐 젊은 세대니까 뭐 MZ일 거야. 뭐 남자니까 뭐 여자니까 어떨 거야. 온갖 범주화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때로는 유용할 때가 있을 거예요. 실은 우리가 사람 대하면서 그 사람의 일생을 뭐 들어보면서 판단을 하거나 깊은 얘기 나누기가 힘든 거니까요. 효율적이죠. 그렇죠. 상당히 효율적인 면이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반대 측면은 오해의 상상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특정 범주를 상상할 수가 있는데 현실의 인간은 하나의 범주를 갖고 있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은 뭐 여자니까 어떨 거야.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랬을 때 그분은 여성이기도 하지만 기성세대일 수도 있고 젊은 세대일 수도 있고 뭐 성장 배경은 어떨 수도 있고 뭐 국적은 어디일 수도 있고 온갖 범주화가 교집합으로 섞여 있는 게 현실의 인간이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그냥 나는 내 눈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하나의 범주를 떠올려서 그 사람은 이럴 거야 해석하는 거니까 그거를 생각해 보면 야 이게 얼마나 섣부른 상상인가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어떤 타인에 대한 개인에 대한 오해뿐만 아니라 어떤 집단에 대한 뭐 편견이나 이런 것도 그런 식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마음이론이라는 걸 이제 아셨으니까 조금 조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마음이 뭐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좀 잘 다스리거나 다루기 위한 이런 기술, 테크닉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설명드리고 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기본 설정 상태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휴식 상태에서 활동하는 뇌의 네트워크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쉬고 있다고 할 때도 뇌는 쉬고 있는 게 아니라 나름의 그렇죠.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활동이라는 게 주로 나와 관계된 또 대인관계와 관련한 이런 생각들을 주로 많이 한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오늘 이 촬영을 마치고 나서도 제가 집에 가서 이제 저녁 때 편안하게. 쉬면서 편안히 이렇게 있으면서 제 기본 설정 네트워크가 한번 돌아보게 될 것 같아요. 그때 이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깜빡했다. 그 말 했으면 이거 100만 조회수 가는 건데 이게 큰일이다. 뭐 이런 상상도 하고 잠깐 그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겠는데 이거 PD님께 빨리 연락해서 빼달라 그럴까? 뭐 이런 상상들을 이제 많이 하는 거죠. 이제 곱씹는 시간이 있을 텐데요. 이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기본 설정 네트워크가 담당하는 거죠. 보통 기본 설정 때 수행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회고적인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회고 기능이 당연히 유용할 때도 있죠. 정말로 제가 말 실수했으면은 연락드려서 뺄 수 있으면 그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상당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거나 괜한 것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 그 말을 한다고 뭐 100만 조회수 가고 안 했다고 뭐 얼마나 되게 차이가 나겠어요. 뭐 그런 것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거기에 너무 빠져 있으면은 크게 유용하지 않으면서 마음만 지치게 된다. 점점 행복하지 않은 쪽으로 가고 실제로 좀 우울한 분들이 기본 설정 네트워크의 정신적 반추 속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우울증, 불면증 이게 관련이 많다고 해요. 자려고 누웠는데 뭔가 똑같은 생각이 맴돌면서 잠이 안 드는 이런 경험 누구나 하잖아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일종의 또 뇌과학적 마음 기술일 것 같아요. 그걸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바깥 세상에 주목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합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내면 세상이니까 바깥 활동을 하고 뭐 이런 것도 다 도움은 되는데요. 우리가 항상 갖고 다니는 바깥 세상이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항상 갖고 다니는 바깥 세상이요? 바깥 세상. 눈인가요? 눈을 포함한 우리 몸. 네. 요 몸은 항상 갖고 다니잖아요. 몸이 왜 바깥이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바깥은 이 기본 설정 이 몽상의 세계에서의 바깥이니까요. 그 밖으로 이제 주목하는 게 도움이 돼서 우리 몸의 어떤 감각이나 호흡이나 이런 데에 쫙 주목을 하고 있으면은 몽상 속에 이제 덜 빠지게 되죠. 그래서 몸의 감각과 호흡에 주목하라고 하는 게 사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명상이니까요. 몽상 바깥에 좀 주목을 하자. 어떤 명상이든 혹은 다른 활동이든 이렇게 빠져나오는 게 하나 이제 중요할 것 같아서 짚어드리고요. 근데 명상의 가장 기본 형태는 그렇지만 명상 중에서는 다 빠져나오지 말고 생각을 한번 관찰해봐라. 무비판적으로 내 떠오르는 것들을 관찰해봐라. 이런 명상도 있거든요. 그렇게 관찰을 하셨으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 혹시 이 상황에서 다른 가능한 생각도 있을까를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생각보다 자기 생각의 선택권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그거를 좀 돌아보시면 좋겠다. 생각은 도구라는 말씀을 앞에서 드렸는데 그 도구는 도구하면서 상황에 맞게 내가 꺼내 쓰면 되잖아요. 두 가지 요약하면 몽상에서 빠져나오기, 그 몽상 속 생각의 선택권을 발휘해서 선택하기. 조금 부연을 할 수 있으면은 이거를 이제 TV에 비유하고 싶어요. 우리가 TV 보면서 볼 거 없는데도 계속 거기 막 1시간 이상씩 이러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잠깐 이거 이제 더 이상 볼 거 없네. 끄고 나오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내 머릿속 몽상과 생각도 요거 이제 더 돌아다녀 봐야 여기서 얻을 게 없고 마음만 우울해지는데 끄고선 나오는 게 첫 번째 그 몽상에서 빠져나오는 생각 멈추기고요. 두 번째로는 또 돌리다 보면 좋은 채널을 찾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유익하고 재밌는 채널이 찾아질 수도 있죠. 그 생각을 내가 한번 찾아서 선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해 보는 것. 생각의 선택권, 생각의 채널을 선택하는 것. 이렇게 이제 TV에 비유해서 한번 일상에서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핵심적으로는 나의 이 생각의 주도권은 나 자신에게 있고 수동적으로 떠밀려오는 생각에 막 허우적 되거나 거기에 영원히 헤엄쳐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올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고 자신의 어떤 주권을 되찾는 개념을 많이들 이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이야기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도 내가 이해받지 못할 거라고 해서 애초에 그 시도 자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이제 기억에 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적절하게 타인과 유지하는 것이 좋은 어떤 관계의 거리 같은 것도 좀 있을까요? 사실 한마디로 딱 요 거리면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다 통용됩니다. 뭐 이런 거를 생각하기는 쉽지는 않아서 또 이렇게 그러면 비유를 한번 해볼까 싶기는 해요. 타인과의 적절한 거리는 일종의 고무줄과 같아서 좋은 관계도 때로는 고무줄 길이가 늘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좁아질 수도 있고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래서 멀어지다 보면 사실 어떤 관계는 뭐 끊어질 수도 있고 그 사람과의 인연은 거기까지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관계는 굉장히 많이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다가 다시 나중에는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도 있는 이런 게 타인과의 거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게 탄력적으로 생각을 하는 측면에서 순간순간의 그 사람과의 소통과 이해의 정도도 역시 그렇게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탄력적인 거고. 근데 이거는 너무 당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도요. 나 자신도 2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많이 다르고 또 20년 후의 나와 지금 많이 다른 내가 지금 살고 있을 텐데 20년 전의 나나 20년 후의 나를 직접 대면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소통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그때는 내가 왜 저랬지? 남들한테 상처도 주고 참 부끄러운 사람이었다. 뭐 이런 기억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래도 그 모든 나를 그냥 나로 포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나라는 한 사람만 놓고 봐도 그런데 타인을 대할 때야 당연히 마음에 안 드는 거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정상인 것 같고요. 나를 포용하는 만큼의 절반 정도만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좀 너그럽게 대해도 좀 마음 편히 상대를 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타인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거리가 정말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고정되어 마땅한 것처럼 여겼던 경우가 저도 많은 것 같거든요. 그 시기에 나와 지금의 내가 다른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자신과 자신과의 관계처럼 좀 멀어졌다가 또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때그때 나눌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이고, 그래서 탄력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말 같지만 또 굉장히 새롭게 들리기도 하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자기 자신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맺기에 대해서 조금 덜 어렵게 느끼고 조금 더 친근하게 자주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